네, 안녕하십니까. 양리학 교실 김인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양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순수와는 반대로 본 수업에서는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26장 종합편을 먼저 하고 나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강론을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종합편으로 했는데 본 수업에서는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세부적인 나무가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26장부터 하고 역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5세 토마스 씨는 운동할 때 숨이 차고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고혈압이 있었고 조발성 죽상경화증이 있었습니다. 혈압을 측정해 보니까 혈압이 수축기 160, 확장기 102mmHg로 상당히 중등도로 혈압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진을 해보니까 S4 잡음이 들리는 걸 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S1, S2만 있는데 S4 잡음이 들린다는 것은 심장에 피 흐름이 와류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검사에서도 대부분 다 정상인데 심전도상에서 자심실 비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심장은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좌심실 벽의 두께는 우심실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두꺼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심실 벽 두께에 비해서 좌심실 두께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두꺼운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레프트 벤트클에 하이퍼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으면은 심전도상에서 QRS 파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앰플리투드가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때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트레드밀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심한 호흡 곤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혈압도 병인가요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한때는 고혈압은 병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45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에 이 얄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 세 분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49년 2월달 얄타에서 모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 중간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돌아가실 때 나이가 63살밖에 안 됐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 한 80대 중반 나이쯤 되는 거죠. 이만큼 초췌한데 그 미국 강대국의 대통령이 고혈압 때문에 결국은 뇌졸중으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혈압은 병으로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고혈압을 사일런트 킬러,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동맥경화도 생기고 협심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 비대도 생기고 나중에는 울열성 심부전이 생기고 또는 뇌졸중이 생겨서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5년이니까 한 7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고혈압은 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병 카테고리에다 넣으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연구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투여했어요. 당시에 참여한 사람이 남자 35세부터 57세 사이에 35만 6천 명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 한 명 한 명을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병이라는 것을 이제 병 카테고리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고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6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수축기 혈압이 105인 사람부터 그 다음에 120, 140, 160, 180 이렇게 190까지 되는 사람들을 6년간 추적을 해봤을 때 1000명당 심장병으로 죽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20일 때는 Y축 값이 한 4 내지 5명, 1000명당 5명이 심장병으로 죽는 데 반해서 수축 혈압이 140이 되면 이것이 한 8명으로 증가되고
160이 되면은 11서너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통계적으로는 혈압이 높아지면은 심장병으로 많이 죽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수축기 혈압도 마찬가지고 확장기 혈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느 포인트부터 유의하게 혈압이 증가되느냐 하는 그 포인트가 고혈압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한때는 160도 했지만은 140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축기 혈압이 여러분들은 아마 120이 많을 것 같은데 수축기 혈압이 120인 사람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인 사람 두 분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것이 더 건강하느냐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120인 사람들이 140인 사람들보다도 심장병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또 어떤 여러분들은 110인 사람도 있죠. 그래 110이나 120은 거의 무시할 정도인데 혈압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인 경우에는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40인 기준은 139는 정상 혈압에 속하지만은 139보다는 120이 훨씬 더 낫고 120보다는 110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40을 기준을 130으로 내리고자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40도 좀 많다. 145나 150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줄이고자 하겠냐 하는 거죠. 자, 학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을 내면 거기에 이제 전체 국민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만큼 고혈압 환자는 숫자도 많고 또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고혈압 지출이 많은데 제약회사에서 로비하는 사람들은 제약회사에서 학자들한테 로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준을 140을 130으로 내리자고 하겠죠. 근데 이 기준을 130으로 내리고 120으로 내리면 좋은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만약에 약을 썼을 때 약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점을 140에 90으로 해놨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지금 현재 미국은 130이 고혈압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또 언제 다시 140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현재 미국하고 우리하고 고혈압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기준을 140에 90으로만 하더라도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7에서 30%,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고 60 환갑할 때쯤 되면은 2명 중에 한 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 당뇨병이 있느냐, 신장병이 있느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0에 90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치료 약물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하고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또는 이뇨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할 것 같으면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 약물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하고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또는 엔타고니스트 이 약물은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 다 당뇨병이 있을 때는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약제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약제는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도 역시 이 두 가지 약제가 좋죠. 그래서 하트 페일러가
그러니까 이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하고 엔조텐신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이 두 가지 약제는 임상적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가 고혈압 치료할 목적으로, 두 번째가 하트 페일러 치료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바이라테랄 리널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리널 아트리가 한쪽만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 양쪽 다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리널 아트리에 리널 블라드 플로우가 떨어져 있겠죠. 리널 블라드 플로우가 떨어져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레닌 엔조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리널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혈압이 유지되고 있다가 이 두 가지 약물에 의해서 혈압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싱코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라테랄 리널 아트리 스테노시스 있을 때는 이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때는 하이퍼칼레미아를 더 조장해서 하트 블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신 때는 당연히 이 약물들이 이 디벨롭먼트에서 태아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씨가 1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억제제를 중에서 캡토프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 안타고니스트인 메토프로롤로 두 가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혈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치가 높고 특히 LDL치가 높았는데 이 약물도 역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거 치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량의 아스피린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감기 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약은 보통 한 1000mg쯤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알 먹게 되면은 감기 때 먹는 아스피린 양은 약 1000mg인데 그거의 양을 10분의 1 정도를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 중에서 소염, 진통, 해열 작용으로 사용할 때는 하루에 1000mg을 먹게 되는데 항혈소판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스피린의 양은 그거의 10분의 1인 80 내지 100mg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개선되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가슴 흉부 후방에 압박감이 들고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곤란했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식은땀 나본 적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급한 경우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이 수박썰이 뭐 콩나무 콩썰이 이런 거 다녔는데 그런 거 할 때 누구 옆에서 그 기침만 하더라도 도망가기 바쁘죠. 그럴 때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이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 몸 중에서 이 식은땀이 나는 것은 주로 당뇨병에서 저혈당이 됐을 때 또는 심근경색증이 됐을 때 우리 몸을 봤을 때는 아주 비상사태에 해당할 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상에서 보면은 심전도 PQRST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심근경색증의 심전도 소견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 보면 ST파가 좀 엘리베이션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 중에서 심근경색이 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또 그 리드의 위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PTCA 퍼큐타니어스 트란스루미널 코로나리 엔지오플라스티를 했고 이때 보니까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는 심장에서 ATP를 공급해 주는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효소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단백질 효소는 심근세포 안에만 존재해요. 안에만 존재하는데 이것이 혈중에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심근세포가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심근세포가 심근세포의 멤브레인이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달리 말하면 심근경색증이 진행 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심실 비대가 되어 있고
양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확장기 때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큘로 피가 들어온 것이 수축기 때 100%다 나가는 게 이론적이지만은 통상적으로 적어도 55% 이상은 박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한 3분의 1 정도 35%만 박출되고 65%는 벤트리클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펌프로서는 기능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는 크게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하고 크로닉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크로닉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가 협심증 엔자이나 팩토리스가 되겠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이제 여기 있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름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부터 마이코아디얼 인팍션까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병리학적으로는 메커니즘이 같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 죽상경화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터져가지고 이것이 터지고 나서 혈전이 생겼을 때 이 혈전이 남아있는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는 것이 ST 심전도상에서 ST파가 엘리베이션 되는 마이코아디얼 인팍션이 되겠고 이것이 작은 피떡이 생겼을 때 아주 피는 좀 부족하지만은 지나가고 있죠. 그와 같은 것이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되겠고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심전도상에서 ST파가 올라가지 않는 마이코아디얼 인팍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병리학적으로는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럽처가 돼가지고 여기에 혈전이 생긴 것이고 그 혈전이 적을 때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클 때는 ST 엘리베이션 타입의 마이코아디얼 인팍션 그 다음에 혈전이 중간쯤 됐을 때는 non-ST 엘리베이션 마이코아디얼 인팍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혈관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중간에 내피세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 근육 민문이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 혈관을 상당히 막고 있게 되는데 이때까지 요 파이브로스 플라크가 있어가지고 여기 비교적 단단한 경우는 이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 요와 같은 상태가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되겠습니다. 협심증. 그 다음에 이것이 이 파이브로스 캡이 제대로 파이브로틱 티슈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쪽에서부터 이제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렇게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와 같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와 같은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파이브로스 캡을 녹이게 되는 거죠. 파이브로스 캡이 점점 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터졌을 때 이와 같은 이 마이코아디얼 인팍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 엔자이나 중에서 어떨 때는 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을 해서 베이조스페스틱 하는 거는 베리언트 엔자이나가 되는데 이럴 때도 역시 약간의 동맥경화판이 있을 때 이 베리언트 엔자이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안정시에 앉아있을 때 지금같이 앉아있을 때 안정시에 코로나리 블라드 플로우를 일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하게 운동을 막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와 같을 때는 코로나리 블라드 플로우가 약 한 3.5배까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의 이 X축이 코로나리 아트리가 얼마나 막혔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대로 다 전혀 막히지 않았을 때 20%, 40, 60, 80, 100% 막힌다고 생각했을 때 80%까지 막히더라도 그렇게 20%만 남아있더라도 안정시에는 코로나리 블라드 플로우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을 때 한 80%까지는 막혀 있더라도 안정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운동을 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특히 줄다리기 같은 그런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이 블라드 플로우가 3.5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한 2배까지밖에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심장이 이스케미아가 되고 이스케미아가 더 심해지면은 임팍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씩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하는 경우는 바로 그와 같은 경우예요. 이 평상시에 병이 없었던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미 동맥경화판이 한 80%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살살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과격하게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심근의 이스케미아가 나타나서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근 이 80%까지 막혔을 때도 안정 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병이 없던 상태가 아니고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이 동맥경화판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는 건데 20대, 여러분들처럼 20대 나이에도 이미 전체 100명 중에서 17%의 사람들은 동맥경화판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증가돼서 37%, 60%, 71%, 85%, 50세 이상, 우리들 나이쯤 되면 전체의 85%가 동맥경화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나이에도 15%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관상동맥이 10대나 10대처럼 아직까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분들은 17%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혈관을 잘 관리해서 50대 이상이 되더라도 10대처럼 혈관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있을 때 코로나리 아터리, 크로닉 코로나 아터리 디지즈, 협심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내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하는데 아스피린을 먹고 혈전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베타 안타고니스트를 쓰고 나이트레이트를 쓰고 캘슘 채널 블라커를 쓰고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쓰고 그 다음에 라놀라진 이렇게 쓰는데 이 중에서 다 쓴다는 말이 아니고 몇 가지 컨비네이션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아터리, 아까처럼 동맥경화판이 럽처가 됐을 때, 혈전이 생겼을 때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스피린 빨리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 먹도록. 아스피린 좀 씁니다. 굉장히 약이 쓰지만은 보통 때는 맨정신으로는 씹어 먹지를 못하는데 지금은 심장이 너무 급해서, 심근경색증 너무 급해서 아스피린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베타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거는 심장 보호 효과,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를 투여해서 전부화를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ST elevation 타입이라는 것은 혈전이 작게 생긴 경우고, ST elevation 타입일 때는 혈전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은 경우죠. 그래서 피떡,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았을 때는 그 피떡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트롬보라이틱스를 써가지고 피떡을 녹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더 이상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헤파린을 주고 ADP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요거는 플레이트리트, 혈소판이 응고되지 않도록, 혈소판이 어그리게이션 되지 않도록 쓰는 것이 ADP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혈전을 녹여주기도 하고 다 안 녹았을 때 또는 이 동맥경화판이 있을 때는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서 다시 혈관을 완전히 뚫어주고 나서 헤파린을 주고 글라이코프로테인 2B3A 안타고니스트 역시 플레이트리트의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P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 비발루딘, 그 다음에 ADP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 이제 어큐트 스테이지는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낫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위해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하고, 역시 내일 수업하고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사용하고 알도스테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분은 이 46세인데도 불구하고 에이스 억제제를 썼죠. 캡토프릴,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 메토프로롤을 쓰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소량의 아스피린,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렐, 이게 플레이트리트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여기 이제 스타틴, 아토로바스타틴, 세계에서 단일 약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이 화이자의 아토로바스타, 돈으로, 예, 약 중에서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매출이 많은 약이 이 아토로바스타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플레논 사용하고, 운동 시에 다시 숨이 차가지고 혈압을 측정해 보니까 168에 1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범수축기 잡음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잡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장에 피가 흘러가는데 라미나 플로, 아주 피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라미나 플로가 아니고 와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얇아진 심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심장 근육은 이와 같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이렇게 두꺼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처럼 이 심장 근육 세포는 다 네크로시스 돼 심근경색제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상처 조직, 파이브로틱 티슈가 상처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육으로 있어야지만 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브로틱 상처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근육이 되지 않으니까 펌프가 기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또 트롬보시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정상적인 라미나 플로우가 되지 않고 이 소용돌이를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수축기 잡음, 수축할 때 잡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심실 박출력이 여전히 55% 이하로 적고 대동맥압과 우심실 압력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비교적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게 이 심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심실에 피가 가득 찼습니다. 심실에 피가 가득 찼으면은 마이트랄 밸브가 닫히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벤트리클이 수축하면서 레프트 벤트리클 프레셔가 쭉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 증가되어 가지고 동맥압보다도 높아지면은 에올틱 밸브가 열리면서 피가 동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 프레셔가 에올틱 프레셔보다도 낮아지면은 에올틱 밸브가 닫히면서 다시 벤트리클은 이완하게 되고, 마지막 이완하고 나서는 다시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면서 다시 벤트리클의 필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X축이 레프트 벤트리클 볼륨이고 Y축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완하는 상태에서부터 수축하는 요 사이에 심장에서부터 동맥으로 피가 박출되는 양을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이라고 하죠. 예, 1회 박출량. 자, 그래서 이 그림 1번을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가 이 일이 2처럼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필링이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레프트 벤트리클의 필링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 리턴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1처럼 사이클이 돌던 것이 2처럼 또는 3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한 사이클 돌게 되겠죠. 그래서 비너스 리턴이 증가되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너스 리턴이 증가한다는 것은 스트로크 볼륨은 증가하는데, 심장으로 봤을 때는 심장은 당연히 일은 더 많이 해야지만이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 전에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는 것은 전부하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전부하가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면은, 달리 말하면 전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심장의 로드가 많이 걸린다. 예, 여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1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동맥압이 높을 때, 대동맥압이 높으면 수축하고 나서 에올틱 밸브가 열리려고 하면은 적어도 대동맥압보다는 높아져야지만이 에올틱 밸브가 열리겠죠. 그래서 대동맥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대동맥압이 더 높아지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가 에올틱 밸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혈압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2번 위치에서 에올틱 밸브가 닫힐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히고 나서 다시 이완하게 되고 리필링하고 다시 수축하고 이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혈압이 더 높다면 3번처럼 되겠죠. 여기서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정상적인 혈압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지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가만 앉아 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100m 달리기를 해보면은 심박 출량이 충분히 높아져야 되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안정 시에는 별 차이를 모르는데 어떤 갑자기 운동을 해서 심박 출량이 높아져야 될 때 심박 출량이 높아지지 않죠. 이 토마스 씨처럼 갑자기 운동을 안정 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거나 트레드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쉽게 숨이 찬 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상적으로 이제 1번처럼 이렇게 그 사이클이 돌고 있다가 수축하고 나서 에올틱 밸브가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오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 상태로 되는데 어떤 약물을 써가지고 심장을 수축을 끝까지 하도록, 심장의 수축을 강하게 끝까지 하도록 하게 되면은 1번보다는 2번 위치로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약물 중에서 강심제라고 있어요. 강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심장이 수축을 끝까지 해서 심박출량을 심장 박출률이 정상적인 경우는 적어도 55는 돼야 되는데 정내에서 이게 35나 40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강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심장 박출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심부전은 할아버지들 생각하면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조금만 걸어가도 아이고 숨 찬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다른 병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심장이 펌프로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left ventricle end diastolic pressure. 그 다음에 Y축이 cardiac outp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스탈링스 로라고 생리학 시간에 배웠지 싶은데 정상적인 심장은 비너스 리턴이 되는 만큼, 비너스 리턴이 된다는 이야기는 비너스 리턴이 많을수록 left ventricle의 end diastolic pressure가 높죠. 비너스 리턴이 많이 되는 만큼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프랭크 스탈링스 로지요. 프랭크 스탈링스 로에 따라서 정상인들은 이 그래프가 끝에 가서는 곡선인데 요 좁은 구간에서는 y=ax처럼 1차 함수처럼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카디악 아웃풋 y는 ax 기울기 a에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만큼 이렇게 나타나서 y=ax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프랭크 스탈링스 로라고 하는 것이 비너스 리턴 되는 만큼 달리 말하면 벤트리클라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증가하는 만큼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된다는 것이
프랭크 스탈링스 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인. 그런데 하트 페일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펌프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트 페일러인데, 하트 페일러가 있다고 하는 것은 y= AX의 그 상수 A 값이 점점 적어져가지고 이 정도로 적어졌을 때, 이와 같을 때 심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심장보다도 레프트 벤트리클라 엔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는 증가되는 데 비해서 심박 출량이 정상을 못 따라와서 이 어느 정도 정상이 나타나는 게 요 그래프가 요 점선이 이 카디악 아웃풋이 한계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인데, 보통 이제 분당 5리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5리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숨찬 정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 이 비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환자는 심장이 펌프로서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비너스 리턴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디악 아웃풋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너스 리턴이 좀 적어도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딜라테이션 돼야 되는 건데, 그죠?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엔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높아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원하는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을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라 엔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건 좋은데, 또 요 레프트 벤트리클라 엔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압력이 높아지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폴모나리 베인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폴모나리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몇 번 쓰게 되면은, 요 포인트를 몇 번 쓰게 되면 폴모나리 프레셔, 보통 이것이 28mmHg가 되는데, 요 포인트를 몇 번 쓰게 되면은 폴모나리 서큘레이션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숨이 차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 페일리가 있는 사람, 비환자들은 이것이 이렇게 C처럼 무작정 갈 수가 없어요. 무작정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숨이 차다고 병원에 왔을 때. 그래서 강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듯이 강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것의 심장이 수축하는 정도가 y= AX 그래프의 상수 A 값이 조금 커져요. A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그래프만큼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B에서 A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을 이루기 위해서는 레프트 벤트리클라 엔도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이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이 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강심제를 사용했을 때는 강심제가 작용하는 기전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y= AX의 그래프를 이걸 상수 A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증가된 그래프에 의해서 최소로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러의 엔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낮게 유지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숨이 차지 않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과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와 엔조텐신 리셉터 블로커, 이 두 가지 약제들은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하트 페일러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제가 하트 페일러를 사용하는 기전은 강심제와는 좀 다릅니다. 앞에 정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 이 하트 페일러 있는 환자에서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은 전부하도 낮추고 후부하도 낮춥니다. 전부하를 낮추기 때문에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죠. 비너스 리턴이 줄어드니까 이 그래프가 G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부하를 낮추기 때문에
동맥압을 낮추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증가시키니까 Y= AX처럼 이 하트, 저거죠. 그래서 이 ACE 이니비터라든가 ARB를 사용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이 중간쯤에 어딘가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심제하고 ACE 이니비터, ARB 이 두 가지 약제를 비교했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심제가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 강심제는 약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이에요. 양리학 체계에서 나오는 약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많은 약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바로 강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값도 싸고 너무 싸요. 약값도 너무 싸고 약값도 너무 싸는데 효과도 괜찮은데 부작용이 많아서 의사들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엔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또는 엔조텐신 리셉터 블라커 이 두 가지 부류의 약물들은 레닌 엔조텐신 시스템을 억제하는 약물들은 부작용이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약물. 그래서 약은 요즘은 대부분 다 이 약물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옛날 분들은 우리 나이 이상 되는 옛날 분들은 아직까지 이 약물을 자기가 익숙하니까 이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하트 페일러에서 모탈리티를 덜 죽게 하는 약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을 좋게 하는 약물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트 페일러가 왔을 때 5년 생존율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그 환자들을 덜 죽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라면은 오히려 빨리 죽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직까지 그때 안 돼봐서 그런데 하트 페일러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그냥 방콕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정도의 수준인데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윤리적인 문제니까 이번 시간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덜 죽게 하는 약물이 ACE 이니비터, 베타 엔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이 세 가지 약물들이 모탈리티를 줄이는 약물이 되겠고 이 아래 약물들은 숨 찬 걸 덜 차게 하는 약물이 이뇨제, 그 다음에 강심제, 그 다음에 오르가닉 나이트레이트, 도부타민 이와 같은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